보다 날카로운 시선과 보다 깊이 있는 분석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지난주 리얼토크 날에서는 광주시 민자 사업 중 제2순환도로 문제를 다뤄봤는데요. 이번 시간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광주시 민자 사업의 허와시를 보다 깊이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등선 관광단지 조성 사업도 사실 문제가 많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 이제 첫 삽을 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12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제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광주시에서 문화관광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한 정말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한 사업인데 이렇게 지금 그 답보 상태에 머물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이것도 참 답답한 사업 중에 하나이죠. 당초 계획은 2003년도, 즉 14년 전에 이 계획이 나옵니다.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뭐냐면요. 45년간 군 포격 사격장으로 사용되었던 황폐화된 어등산을 광주시의 관광 인프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게 당초의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어등산에는 골프장만 있습니다. 민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어등산 조성 사업은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95년 군부대 포 사격장이 이전하면서 광주시는 이곳에 어등산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 관광단지라는 조성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이 사업은 애초 지난 2015년까지 계획된 광주시의 역점 사업으로 특급 호텔을 비롯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유원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또한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황금알 사업, 골프장 건설도 사업 계획에 포함됐다. 하지만 사업 초창기부터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각종 특혜 의혹에 시달렸다. 광주시가 과도하게 사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했다는 것이었다. 광주시와 사업자 간 작성한 협약서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어떤 조항에서도 강제 조항은 없고 대부분의 항목은 상호 협의를 통해 수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사업은 곧 난관에 봉착한다. 불발탄 제거 작업 때문이었다. 작업이 지연되면서 공교롭게도 최초 사업자인 삼능건설이 부도가 났다. 이후 몇 차례 사업자가 바뀌었고 사업은 진전되지 못했다. 그 사이 사업자는 유원지 등 공익시설을 위한 준공보다는 우선 돈이 되는 골프장부터 개장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애초의 협약서에 부분 시설은 우선적으로 준공할 수 있다는 내용 또한 포함돼 있었기에 가능했다. 의원님, 그러면 그 어등산 관광단지가 지금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는 결정적인 원인은 뭔가요? 결정적 원인은 처음 계획 잘못이죠. 그러니까 계획 잘못. 처음에 유원지와 호텔과 그다음에 골프장이 크게 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골프장만 욕심이 있었던 거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호텔을 세우겠다라는 이게 특급 호텔이 부족하니까 호텔을 세우겠다는 욕심이 있었을 텐데 그거는 밀려나는 거고. 아하. 지체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발탄이 많이 발견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불발탄이 뻔히 있을 줄 알았을 텐데 그걸 예측하지 못하고 사업 계획을 잡았다든가 그런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또한 준비 단계에서부터 정말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이다. 불발탄이 상당히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 불발탄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는 게 5년을 중단을 시킵니다. 예. 공사를. 불발탄 때문에. 그럼 미리 그 사전 조사가 안 돼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해서 여기에는 불발탄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 어떻게 사업을 전개하자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도 준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부족했다. 현재 뭐 뒤에 이야기가 다시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적 상태에서는 골프장만 운영하고 있고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그 회사가 SPC 특수목적법인이 광주시에 290억 원인가요? 229억 원. 229억. 예. 229억을 물어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광주시는 또 229억을 또 물어냅니다.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사실은 돈 되는 그 골프장 사업만을 하고 싶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광주시와 조금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사님 그 네. 제가 듣기로는 지금 사업자하고 소송이 진행 중이어갖고 법원에서 뭐 강제조정 결정이 났다 그런 네. 이야기가 있는데 네. 구체적인 어떤 법률 분쟁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관련 분쟁이 참 많더라고요. 아, 우여곡절이 많나요? 그래서 시간 순으로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네. 굉장히 좀 오래 걸렸는데요. 제일 처음에 2012년경에 어등산 리조트가 시를 상대로 왜 골프장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느냐 이제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주지방법원이 2012년에 골프장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어등산 리조트가 사들인 경관 녹지하고 유원지 부지를 광주시에 기부해라 이제 그런 조건을 달면서 골프장 운영을 허락하는 그런 강제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락해서 골프장을 이제 그때 개장을 하게 되죠. 근데 2014년 7월경에 이제 어등산 리조트가 잘 운영을 하다가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가 골프장 인허가를 조건으로 100억 원을 여수시에 줬는데 그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한 거는 잘못됐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잘못됐었네라고 해서 2014년 7월경에 다시 또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2015년 2월에 법원에서 첫 번째 화해 공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내용은 원래 이 어등산 관광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민간 사업자 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때는 이게 이제 조 의원님은 아시겠지만 어등산 관광단지가 민간 사업자 개발 방식이라기보단 처음부터 도시공사하고 도시공사, 같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완전히 민간 사업자 개발 방식으로 바꾸려면 도시공사는 어등산 리조트와 합의해라 이런 정도의 이제 화해 공고 결정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게 합의라는 게 참 좀 어디 해석하기 나름이어서 이 일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화해 공고 결정이 또 2016년 3월경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은 이제 또다시 민간 사업자 개발 방식으로 변경해서 추진할 때는 어등산 리조트가 유원지 조정 사업에 든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을 지급하라. 광주시가 그걸 지급해주고 나서 민자 사업으로 바꾸라.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번째 화해 공고 결정을 하는데 이걸 2016년 7월경에 광주시가 계산을 해보고 229억 원 정도를 주고 하는 걸로 수용하겠다고 입장 표명을 했다가 시민단체에서 엄청나게 반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광주시 입장이 도대체 뭐냐 이제 좀 그렇게 되는 가운데 계속 시간을 흘러가고 최종적으로 2016년 12월 22일에 광주시가 그 7월 달에 이의 신청했던 거를 이의 신청 철회하고 다시 그냥 그 결정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등산 리조트 229억 원을 지급하고 이제는 새롭게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투자비를 광주시가 물어내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거 아닙니까? 예. 물어내겠다고 한 거죠. 아직 돈은 지불 안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세무처리 회계 처리를 했느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회계 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기부금 처리를 하게 됩니다. 기부금이라는 것은 자산의 무상 이전을 기부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그러면서 재산세와 취득세를 냈을 거 아닙니까? 재산세와 취득세를 냈겠죠. 근데 지금에 와서 이 낸 것이 잘못됐으니 광산구청에
돈을 돌려달라고 소를 제기하게 되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에게 재산세 15억하고 취득세 40억에 대해서 부가 처분 취소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어등산과 광산구청의 재판이잖아요. 어등산이 승소하게 되면 광산구청에서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어등산이 패소하게 되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비용까지도 시에서 투자비로 보존해 주기로 합니다. 어허. 이것도 합리적 의심인데 이면적 합의가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회계 감사 자료에 그 내용을 쓸 수 있느냐. 시는 광산구청이 이기든 어등산 관광개발이 이기든 사면 초과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그 유원지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그걸 민간 사업자를 다시 공모를 해서 개발하겠다고 하는 건데 앞으로 이제 그러면 개발계획 공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론적으로 빠르면 6월경에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더더욱 문제는 뭐냐면 이게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사업이었으면 당초 호텔을 짓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호텔 부지가 이 부지가 축소가 되는데 얼마 정도 축소되냐면 저는 이 자료를 보고도 참 놀라웠던 것인데 14만 5천 평방미터의 부지였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는 16,000 평방미터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10분의 1 정도로 준 거네요. 예. 실제로 12만 9천 평방미터가 줄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에 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상가 2만 4천 평방미터였는데 12만 9천 평방미터로 엄청나게 늘게 한 5에서 빼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발생되는 거 이런 부분들 자체가 처음에 우리 시에서 계획을 잘못 세우고 추진을 잘못하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바뀝니다.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담당자는 계속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이에 대한 책임들 부분들도 발생되지 않게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목적들은 어디 가버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땅을 가지고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자와 그다음에 앞으로 상가가 거기에 들어올 것 같아요. 대형 마트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대형 마트가 들어올 사업자의 이익만 챙겨주는 꼴이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런 부분하고 관련해서 저도 이제 어등산 관광 이거는 벌써 10몇 년 된 얘기지만 저 좀 기억을 할 수 있는 게 그때 참 취지가 좋았거든요. 광주가 예양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뭐 당일치기나 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도시로 전락할 것 같다. 그래서 뭐 뭔가 볼거리, 먹을거리가 있는 머무르고 싶은 뭐 이런 도시를 만든다는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방금 이제 조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간의 사업자도 바뀌고 담당 공무원도 바뀌고 이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좀 뒤죽박죽이 된 거나 다름이 없는데 앞에서 얘기하셨습니다마는 뭐 용역하고 관련돼서 학자들의 양심에 뭐 일정 부분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조 의원님 스스로도 얘기를 하셨지만 또 학자들도 나름대로 구조적인 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이제 변명이라고 드린 얘기는 아니지만 총체적인 그런 구조적인 것들이 겹쳐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추후에 실행 이후에 일정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에 그 용역 기관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아니면 적어도 다시는 광주광역시나 지자체 용역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 근데 사실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자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꼭 거기에만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법으로 그런 부분을 제어를 해줘야죠. 그렇다고 하면 사실 KDI나 교통정보원이나 지방행정연구원들도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타이트하고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할 수밖에 없겠죠. 핵심적인 사업이 바로 이제 숙박시설 뭐 이런 거였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우리가 골프장은 골프 치시는 분들이 가까운 데는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어등산 같으면은 어떻게 거리상으로 보면 최적의 입지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등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광주시에 있는 이런 숙박시설들도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 거기에 간다고 하는 거는 오히려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용역이라든가 이런 연구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심지어 그냥 전문가가 아닌 제가 보더라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조직에서 이제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위인설관이다. 사람을 정해놓고 이제 뭐 자리를 만드는. 그래서 이 어등산 관광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도 가장 그 적어도 수익성으로만 보면 좀 알짜배기라고 볼 수 있는 골프장 사업만 지금 완성이 된 상태고 나머지는 거기에 지금 짜맞추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숙박시설 축소해버리고 지금 이제 상가로 전환을 해서 그 뭐 적자라든가 이런 부분 보전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는 굉장히 안타깝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농도가 가지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과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사격장을 그 시가 그 수용을 해가지고 해제해줘.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해가지고 그 골프장에 저렴하게 제공하고 상가 짓게 해주고 그랬네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14년이 지났죠. 14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건 거예요. 이것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개발론자와 시를 담당하고 있는 수장 간에 어떠한 협약이 있든 협약이 있지 않든 그 가운데 국민들이 없다는 거죠. 시민들이.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고용개발을 하기로 했으면 됩니다. 그래서 수용을 했어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그 이익은 다 어디로 가고 있냐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겠죠. 절차상 아무런 민주적 절차를 다 밟았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론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교묘하게 설계된 거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등산 같은 경우도 명백하게 특혜는 뭐냐면 어등산 관광단지는 수익이 나지 않는 유원지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익 사업인 골프장을 준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등산 개발자가 수익이 나는 골프장 사업만 먼저 개발해버리고 수익이 나지 않는 유원지 사업은 방치하다가 법원을 통해서 강제조정을 통해 가지고 골프장만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유원지는 기부 체납하기로 했는데 다시 또 소송을 걸어서 광주시가 유원지 부지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로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명백한 특혜죠. 양장 편에 서야 돼. 주먹으로 서가지고 거기서 술 한잔 하고 아무것도 못해. 관광단지가 개발이 되면 마을이 좋아질지는 솔직히 저희도 몰라요. 근데 지금 파헤쳐졌잖아요. 파헤쳐진 것을 개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원상협을 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주거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마을 사람들이 떠나고 지금보다 더 낫지 않냐. 그리고 위에는 개발하고 이쪽은 좀 빈민촌으로 이렇게 좀 이 주거환경이 안 좋은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뭐 공동주택으로 들어서고 지금보다 나을 것 같아요. 개발된 것이.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은 이 개발 사업의 공공성, 시민이 완전히 빠져 있다. 네. 그러니까 공공성이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인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좀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공공성 부분이 완전히 빠져 있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못된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법률을 어겨가면서까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한 번도 제가 거의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다만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좀 적극성이 필요하다. 즉 예를 들면
아까 교수님 잠깐 말씀 주셨지만 이 민간 투자 사업 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만나서 사업이 실시가 됩니다. 하나는 자본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는 단체장, 지방자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의 논리는 뭐냐면 이윤 창출입니다.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이 자본은 최대한 어떻게 하든 간에 로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이윤을 창출을 시켜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사업만 실시되면 됩니다. 즉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자본과 소극성을 갖고 있는 이 지방자치가 만나게 되면 손해 보는 것은 구조적으로도 손해 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보는 것이고 그 손해가 고스란히 시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전가가 돼버리는 것이 가장 크다는 문제죠. 그래서 민간 투자 사업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이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미리 채무를 발생시키는 채무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 갚아 나가야 되는 이자 부분까지 다 갚아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채무로 봐야 되는 것이고 민간 투자 사업의 장점도 있지만 저는 단점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자본의 힘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모든 로비를 하는 데서는 자본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의회에서 심의권, 조례 지금 개정 작업이 들어가고 있는데 의뢰의 심의권과 보고 받을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공무원들께서 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조금만 더 좀 더 뒤에 나올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조금만 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법률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협약서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내 일처럼 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이 조금이라도 좀 더 극복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지진부진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정말 일관성 있게 좀 추진을 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일자리 창출도 부여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집행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방향을 좀 정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진정한 바람입니다. 그래도 결단은 시장님이 와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지 매일 약속하고 또 오기고 그러면 광주 행정이 불신이 생기잖아요. 이번만큼 제발 좀 강력하게 추진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좀 같이 공감할 수 있게 그런 좀 행정력이 좀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진짜 약속을 좀 지켜주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 광주시가 법원에 이제 강제 조정 결정을 이제 받아들이고 새 사업자를 지금 공모한 상황인데요. 새 사업자를 공모하면서 조건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그 5층의 고도 제한도 풀리고 상업시설 면적 좀 늘어나는 어떤 그런 지침들이 좀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시민들은 일정 부분 이게 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광역도시 계획에 따라서 층고가 5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 이게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우리가 시가 수립한 2020년 광주권 광역도시 계획 변경에 충고 기준이 삭제돼 버립니다. 아예 삭제되어서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건축물 충고 제한과 관련해서 국토부에 질의를 합니다. 개발 계획이 변경했을 경우, 즉 건축물의 청구를 상향했을 경우에는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 즉 어등산 부지의 특급 호텔과 동시에 대형 마트가 될지 아울렛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아니면 면세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맞물려서 민간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한 하나의 당근 정책으로 지금 펴고 있는. 대표님 이게 사실은 뭐 민간 그 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한 어떤 당근책이라든가 이런 유인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시민단체에서 이게 공공성 훼손이라고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요. 예. 저 한 가지 많이 듣던 얘기거든요. 어디서 많이 들었냐면 신세계 쇼핑몰에서 듣던 얘기들이잖아요. 다시 피어오르는 곳이 여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왜냐면 워딩들이 갔잖아요. 워딩들이. 문제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에서 과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대형 마트라고 말씀하시고 아울렛, 면세점 말씀하시는데 저는 복합 쇼핑몰이라고 생각해요. 아울렛을 포함한 대형 복합 쇼핑몰, 축구장 4-5개짜리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크기로 봐서
과연 그렇다면은 이 지역에 상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한 번이라도의 그 접촉이 있었느냐, 만남이 있었느냐. 전 사실 신세계 쇼핑몰에 대해서 그래 큰 관심은 없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 제가 누구랑 말씀 못 드리는데 전화가 와요, 밤에. 왜 신세계 쇼핑몰을, 복합 쇼핑몰을 반대하느냐. 6천억 가량의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고 1만 2천 명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데 왜 반대를 하느냐. 그걸 면세점이 만들어지면은 이 지역의 관광객들 많이 늘어날 것인데 왜 반대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이런 퍼뜩 생각이 드는 것이 면세점이 들어오려면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관광객이 20만 명 이상이 돼야 되고 그럼 면세점은 못 들어올 것 같고 그리고 6천억의 부가가치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그 6천억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그럼 이 사람들이 과연 그 6천억을 돈을 벌어서 이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느냐. 대부분의 주주들이 광주 사람들이냐 하는 고민 두 번째 치고. 세 번째, 일자리 창출이 뭐 12,000명이 생기니 9,000명이 생기니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면 문을 닫는 상가에서 직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숫자는 몇 명이고 문을 닫는 상가는 몇 개일 것인가.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봤어요. 난 진짜 몰라서 물어봤어. 안 했답니다. 안 했대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제2의 복합 쇼핑몰이 다시 논점이 재점화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과연 광주에 있는 그 많은 상가와 그 사람들을 설득해낼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부가가치가 과연 광주에 온전히 남아 있겠느냐 하는 고민이 솔직히 좀 들어요. 이 어등산의 문제는 공영개발의 목적성을 저는 다시금 환기시키고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을 빨리 하되 원안대로 해라. 원안대로 해서 숙박형이나 체험형이나 체류형이나 이런 어떤 대규모 관광단지로서의 어떤 개발을 하고 유치를 하고 그렇게 해라. 단지 중소상공인들 지역 경제를 황폐화시킬 수 있는 중소상공인들을 죽일 수 있는 어떤 유통단지는 개발을 하지 말아라. 입점을 하지 말아라. 이 차원입니다. 그 고도 제한 해제하고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또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서울에서 롯데월드타워 지을 때도 그 있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성남 공항의 활주로 방향까지도 고치는 거 이걸 특혜라고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뭘 보다가 어떤 걸 특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어등산 개발 문제도 사실 그렇습니다. 어쨌건 지금 이제 어등산 12년 동안 지금 물론 이제 경기가 좀 불황 뭐 이런 것들도 변수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너무 지금 갈팡질팡하는 바람에 지역 경제는 피해도 있고 지역민들도 조금 불편한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이 사업 역시도 앞에서 얘기하셨습니다만 시민만 빠져 있어요. 예? 네? 시 측에서 이거 상가 부지를 이만큼 확대하면은 어떠한 폐해가 있겠는가라는 거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알거든요. 그러면 중소상공인들을 불러다가 자 이래 하는데 상가 부지를 5배를 늘릴 건데 그럼 당신들이 어떠한 대책을 이렇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까라는 대화 채널을 구성을 해서 했으면 좋을 텐데 전혀 없다가 우리가 시장실도 가고 막 시장실 가서 막 쫓겨나기도 하고 막 민원도 넣고 저 지역 구원들한테 민원 넣고 이제 말만 알았다고 곧 개발할 거라고 좀 기다려 주시라고 한 것이 벌써 한 10년이 지금 흘렀습니다. 일관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은 사업 추진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광주시가 자고우면하고 있다는 것은 좀 어떤 이유인지도 모르고 이건 150만 시민을 상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루빨리 조속히 사업이 시행되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지자체가 무엇이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를 제일 먼저 최우선 순위에 두고 그동안에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뭐 각종 뭐 송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지금 소모전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데 민선 뭐 몇 기를 거쳐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시 입장에서도 좌고우면하지 않을 수 없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좀 구체적으로
이걸 해서 이제 좀 밀어붙이는 그래서 마무리 짓는 게 시민을 위한 가장 최우선의 정책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주 야구 팬들의 오랜 수건 사업으로 지난 2011년 첫 삽을 뜬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앞으로도 정말 쾌적한 그런 야구장. 당시 강훈태 시장은 임기 내 야구장 신축을 마무리하기 위해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국비와 시비 약 700억 원, 기아 타이거즈의 모기업인 기아자동차가 300억 원을 투자했다. 그리고 광주시는 기아자동차에 25년 동안 운영 수익권과 명칭 사용권을 넘겼다. 그렇다면 이 같은 운영 협약에 대해 광주 시민들은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 아니요. 듣기는 했어도 이렇게 뭐 25년 이내 300억 이내 그거는 뭐 제가 좀 생소하네요. 글쎄요. 뭐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여기를 25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줬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요, 몰랐어요. 개장 후 매년 최다 관중을 기록 중인 챔피언스필드. 막대한 운영 수익이 예상되지만 재협상 당시에도 그 내역은 투명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밀실의 행정의 표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행정은 열린 행정, 오픈되는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 단계, 그래서 이렇게 모든 부분을 시작할 단계에서부터 좀 더 시민들하고 그다음에 이해 당사자 간의 정보를 좀 공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광주 시민의 성원 속에 탄생한 챔피언스필드. 과연 누구를 위한 야구장인가? 저희가 또 민자 사업하면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를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은 이제 시민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뭐가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협상 과정에서 운영권을 놓고 조금 여기서도 문제가 있어서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논란이 있었던 것인가요?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인데요. 이것도 우리 단체장의 성과와 관련되어서 우리 무등경기장 야구장을 어떻게 하면 리모델링 할 것인가, 새로 지을 것인가, 그리고 자기 임기 내에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시다가 그 단체장께서 꾀를 하나 내신 거죠. 그 리모델링 비용을 하면 국비를 받아올 수 있다라고 해서 축구장의 일부 건축물을 살려놓습니다. 살려놓고 그 살려놓는 대신에 국비를 받아옵니다. 총 사업비는 970억이 들어왔고 거기에 기아 측에서 300억을 사업비로 광주시에 냅니다. 하지만 그 970억의 공사는 현대산업개발인가? 아무튼 그 기아 구단과 기아 측과 관련되어 있는 곳에서 턴키로 그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것도 좀 문제가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건축물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 보고에 따르면 그 건축물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 재산의 가치가 정확히 평가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25년 300억을 냈으니까 25년간을 무상으로 써라 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하게 되면 뭐 140억에서 150억에서 약 450억 정도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리고 의회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재협상을 하기로 하겠는데 재협상을 하기로 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하냐면 2년간에 일단 운영을 해보자. 2014년, 2015년이죠. 2년간 운영해보고 운영했던 수익에 대해서 손익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했던 수익을 좀 평가를 해보자. 1년에 얼마나 수익이 나는지. 그러면 300억 원을 낸 기아가 25년간을 임대를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인지 손익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손익평가위원회가 구성이 기아 측에서 2명, 시 측에서 2명, 기아 측과 가까운 KBO 측에서 1명 해서 5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2년간에 걸친 손익평가를 하기 위해서 회계사하고 감정평가사들이 투입이 되어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 결과가 기아 측에서 내세웠던 회계사와 감정평가사는 186억인가 손해가 난다고 그렇게 평가가 나오고요. 시 측에서 내세웠던 회계사와 감정평가사는
36억인가가 이익이 발생한다. 기아 측에서 이익이 발생이 된다라고 엇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조정들을 하는 과정에 재협상을 하는데 뭐 기아 측에서 30억을 시에 기부하기로 하고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손익평가위원회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사실 이 미래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다만 저희가 아쉬웠던 부분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2년간의 그 재협상 기간 동안 야구장을 운영하면서 제대로 운영했었는가 하는 고민이 좀 들어요. 그리고 야구장의 운영과 야구단의 운영 그리고 또 광고 수입에 대해서 적정했는가. 지금의 협상은 너무 그 졸속 협상이 될 수 있으니 협상에 대해서 조금 밀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그날 협상하시더라고요. 서명? 그날 서명해버리시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챔피언스 필드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렇게 좀 일단락이 좀 되었죠. 네. 그러니까 저희 지역 지자체하고 관련해서 이제 민자 사업, 챔피언스 필드, 어등산 개발 어떻게 보면 솔직히 좀 예고된 참사 아니었겠느냐. 그렇죠. 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앞부분에서 그 수요 예측이라든가 이런 거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결코 객관적인 수요 조사가 나올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약 관리라든가 계약 내용 이런 데서도 허술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문제가 이제 충분히 예고된 부분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반성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여기 이제 한 가지 조금 이제 덧붙인다 그러면 지역민들께서도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은 가지셔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기아 챔피언스 필드 물론 저 아직 가보지 못하고 TV로 야구는 좋아합니다만 TV로만 봤고 저희 집 애가 다녀와서 굉장히 훌륭하다고 얘기를 해서 좋은지는 압니다. 당시에 기아 챔피언스 필드 뭐 이 얘기가 나올 때도 다른 지역에서 이제 막 그 뭐 대표적으로 서울에는 고척의 스카이돔이 만들어지고 또 어떤 팀에서 새로운 구장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이 또 상당 부분 좀 자극이 됐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지역민들께서도 과연 이게 이제 우리 지역에 정말로 시급한 거냐 사회 시민단체라든가 이렇게 함께 좀 고민해보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은 해봅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광주시의 민자 사업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주로 이제 문제점을 많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단체는 민자 사업을 이렇게 굉장히 뭔가 이렇게 무리하게 약간 좀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럴 만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가장 큰 건 지자체장의 정치적인 이유도 무시할 수 없다고 정치적인 생각해요. 이유요? 그러니까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그거는 또 반대로 보면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민자 사업이 잘못돼서 뭐 파산이 있다더라 또는 뭐 빚이 지자체 빚이 엄청 늘어났다더라 해도 당장 자기가 느끼는 손해는 없거든요. 예, 뭐 이제 진짜 도로에서 통행료가 올라가며 아 이거 왜 또 오르지 이런 생각은 하지만 이 민자 사업으로 인해서 폐해가 있다 손해가 막대하다 이건 체감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제 또 반대로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계속 이걸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전공이 정치학이기 때문에 방금 그 대답은 제가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변호사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 부분이 제일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시기적으로 보면 딱 맞아 떨어져요. 또 이게 지자체장 직선제가 이제 95년부터 되면서 또 지자체장이 선출직이 되다 보니까 또 선거를 사실 또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자기 재임 기간 동안에 나름대로의 치적이 또 자신의 재선, 3선하고 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100% 지자체장들의 그런 정치적인 이유라고만은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상당히 큰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저희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적인 현상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민간 투자에 관한 이런 그 제도라든가 법들이 정치를 하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이제 기초자치단체장까지 지금 그
공천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정치인이면서 지자체장이신 분들이 이런 민자 사업하고 관련된 이제 투자 유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개인이 돈이 좀 부족하면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 만들듯이 이런 개념으로 생각은 좀 안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민자 사업이다. 이런 좀 마인드의 변화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교수님 말씀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이 되면서 나오는 병폐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들 뭐 예를 들어서 천안 논산간 도로도 민자사업, 그것도 맥컬리 자본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방자치 제도의 문제, 단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게 자본과 그다음 이의를 행하는 공직자들 간의 문제,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이거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제도니까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참여자치처럼 시민 권력들이 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된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그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염두에 두고 갈 것이고 하지만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렇게 계속 그에 대한 사업들 관심 갖고 저희가 이제 민자 사업 잘 되게끔 하는 어떤 대안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각자가 이 민자 사업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어떤 개선점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대표님께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좀 투박하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좀 투박하게 얘기하면 저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 주는 돈이라면 국민연금을 통해서 국민들의 노후까지도 괜히 쓸데없이 삼성물산 괜히 그 합병 찬성하고 이러지 말고 근데 국민연금이 다른 민자 사업에 많이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근데 광주도 많이 투자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물론 합리적 수익을 보장을 하고요. 아까처럼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미순환도로 3-1구간도 교정원 공제가 들어있어요. 거리가 100%는 아니고. 네. 그리고 저는 아까 쭉 나왔던 이야기를 좀 정리를 좀 하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공공투자센터라는 곳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 사업을 하기 전에 그분들에게 검토를 받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예를 들면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소속 연구원들 거기서 새롭게 조직을 신설하면 뭐 새롭게 뭐 다른 조직을 만들지 않더라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그 전문가 분들의 즉 영역을 그 소속돼 있는 센터에 소속돼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영역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법적 책임을 좀 물었으면 좋겠다. 영역이 잘못됐을 경우에 이걸 제도적으로 만들어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의회에서도 계속 해야 되는데 실은 의회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별로 없습니다. 처음 준비부터 보고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다 끝나고 나서 와서 보고를 하게 되면 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초기 단계부터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좀 제도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끝으로는 우리 민간투자 사업을 하면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투자법에 따르지 않는 개별 법령, 아까 공유재산법이라든가 개별 법령에 따르는 투자 같은 경우는 여기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돼요. 네. 그러면 그냥 해버릴 수 있거든요. 심의위원회 없이. 그러지 말고 모든 사업들 거의 대부분의 민간투자 사업들은 심의위원회를 좀 거쳤으면 좋겠고 그 심의위원회조차도 대부분 다 공무원들이 거기 다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의위원회에 부의됐던 의견이 100% 다 통과가 됐어요. 지금까지 보면. 이마저도 2008년도 이후에는 심의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 쭉 보면 심의위원회를 좀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전적으로 좀 보태고 싶은 부분이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광주시가 민간 투자 사업 관련 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 얘기처럼 상당히 형식적이다. 전문성도 좀 떨어지고 구성원을 내용으로 봤을 때 좀 전문성도 떨어지고 또 대부분은 이제 특정 사업하고 관련해서 시작 때하고는 그 이후 뭐 우리가 AS 사후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뭐 물론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구성은 될 수 있겠지만은 전문가 집단 학자적 양심 있는 전문가 집단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민선은 또 내년에 또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또 순환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계속 바뀌는데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안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부터 뭐 어떻게 보면 끝날 때까지 이거를 모니터링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제안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심의위원회 기능을 상당히 지금보다 강화시키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의원님하고 교수님이 하나쯤 남겨주셨어야지 변호사님께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변호사님 또 법률가로서 또 사실은 이게 법적인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니까 또 대안이나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아까 심의위원회는 뭐 저도 이 민자 사업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 이렇게 가끔 소속돼서 해보면 사실 되게 이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러면 본업이 있는 상황에서 가서 그걸 심도 있게 파악하고 준비해서 뭔가 논의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근데 방 교수님께서 어떤 민자 사업 하나를 이제 심의한다라고 했을 때 그 민자 사업 하나의 시작과 끝까지 한 위원회 그 위원들이 쭉 관여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의견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위원회가 가면 위촉 기간이 보통 정해져 있어서 중간에 위원들도 자꾸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전문가 집단이 그렇게 간다는 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광주광역시 민자 사업 중에 이순환도로공사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심의기구 안건 통과 100% 됐고 의회 동의도 다 있었다고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치의회가 실질적으로 견제 감시하는 거에 뭐 또 원론적인 얘기가 되지만 필요할 텐데 그래서 아까 뭐 초반부터 좀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조 의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법률가로서는 사실 근데 광주시가 지금까지 해왔던 민자 사업 관련 소송을 쭉 보니까 계속 결정적인 순간에 좀 결정을 못하는 그런 것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좀 결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또 주변 전문가 집단의 많은 의견을 수용하고 이런 과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정책을 시행하든지 간에 사전에 좀 더 타당성이라든가 유효성을 검증을 한 다음에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요령을 수립해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죠. 세금 당연히 국민으로서 내야 되는 거니까 세금을 만약 민간 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쓴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뭐 어떤 조치가 있어야겠죠. 자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모든 약속을 지키는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광주 시민을 이해하는 쪽으로 가야지. 공정성 있고 투명하게 돈을 좀 쓰고 이 돈을 썼으면 이 시민들이 알 권리는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